달밤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 많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낡았지만 마당은 늘 깨끗했고 담장 너머로는 봄이면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이웃들을 맞이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젊었지요. 아픈 이웃이 있으면 죽을 쑤어 갖다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동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예의를 지키는 법을 정성껏 가르쳤지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랐고 부모들은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쌀 몇 대, 나물 몇 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춘화. 23의 젊은 여인은 고운 얼굴에 손재주까지 좋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예뻤습니다. 저 집 며느리 좀 봐. 얼굴이 꽃 같지 않아? 손재주도 좋다던데. 저번에 만든 주머니가 정말 예뻤어. 하지만 춘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잣집 교수들과 함께 자라며 늘 초라한 옷차림에 놀림을 받았던 기억. 저의 옷 좀 봐. 남루하기 그지없네. 얼굴만 곱지 집안은 거지구나.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후로 춘화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시집을 왔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돈은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했지만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춘화는 창문 너머로 이웃집을 바라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며느리, 은장도를 찬 아낙네.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는 새 치마를 샀던데 나는 언제쯤? 어느 날 춘화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천을 사러 간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옷감, 반짝이는 장신구, 아름다운 놀이개. 그것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 가게 앞에 멈춰선 춘화. 아름다운 비취색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이 높으시네요. 이건 비싼 물건이랍니다. 얼마예요? 쌀 2마리면 되겠소. 쌀 2말. 그것은 한 달치 식량이었습니다. 춘화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개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화는 쌀독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쌀독. 뚜껑을 열자 하얀 쌀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춘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빼내면 모를 거야. 시어머니는 잘 보지도 않으시고 마음속 천사와 악마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놀이개를 향한 욕망이 더 컸습니다. 춘화는 조심스럽게 쌀 한 움큼을 떠서 작은 자루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춘화는 재빨리 자루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춘화야, 저녁 준비 좀 도와주련. 네. 지금 갑니다. 그날 밤 춘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쌀독에서 빼낸 쌀 한 움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또다시 쌀독으로 향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기 어려운 법입니다. 한 움큼이 두 움큼이 되고 이틀에 한 번이 매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쌀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쌀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준화야, 혹시 쌀을 어디 쓴 데 있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밥을 좀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 조심하거라. 쌀이 귀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우리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춘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춘화는 모은 쌀을 팔아 그 놀이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몰래 꺼내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사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 비녀, 장신구.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춘화는 더 많은 쌀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쌀독은 점점 더 빨리 비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춘화는 새로 산 옷을 치마 속에 숨기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욕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느 날 밤 아들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아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 아래 아내 춘화가 쌀독에서 쌀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작은 자루에 쌀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쌀을 빼내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춘화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나무라면 상처받을 것이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집안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지. 그날부터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아닙니다, 어머니. 학생들 숙제를 봐주느라 늦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낮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비추는 산길. 아들은 도끼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무 앞에 선 아들.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 나무에 상처가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땀과 피가 섞였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어깨는 무거운 도끼 때문에 저려왔습니다. 드디어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묶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 아들은 장작을 내려놓고 자리를 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작 얼마요? 쌀 한 대면 됩니다. 장작이 팔렸습니다. 아들은 받은 쌀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던 장작만큼이나 소중한 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쌀독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쌀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쌀이 쌀독 안으로 스르륵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아들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어머니와 아내가 배고프지 않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나무를 베는 고된 살. 잠은 고작 두어 시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졌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래. 손은 왜 그렇게 거칠어졌니?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상처, 피딱지. 이것이 어찌 아이들과 놀아서 생긴 상처란 말인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춘화는 쌀독이 다시 차오른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더 받나 보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쓸 수 있겠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밤마다 산에 올라 피와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고 있는지,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고 있는지, 춘화는 더 많은 쌀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옷을 샀고 또 다른 장신구를 샀습니다. 쌀독은 다시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늦은 밤까지 산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서당에 앉아 있어도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산에 오를 때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숲길. 도끼질을 하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무를 베고 묶고 짊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아들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의 희생이 곧 온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거운 짐, 지친 몸, 그리고 다가오는 폭풍우.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가축들도 불안한 듯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얘야, 오늘은 나가지 마라. 날씨가 너무 흉흉하구나. 어머니,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하니? 내일 가면 안 되겠니? 아들은 쌀독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쌀이 또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나무를 팔지 않으면 내일 아침 쌀이 또 모자랄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아들은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들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옷은 금방 흠뻑 젖었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왔던 길,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번개 불빛에 의지해 나무를 찾았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 비 때문에 손이 미끄러웠지만 힘을 주어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잘라 묶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나무였습니다. 더 많은 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나무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야 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만 잠깐 길이 보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돌이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아들.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으악! 아들은 비탈을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떨어지고 도끼가 날아가고 몸이 나뭇가지에 부딪혔습니다. 한참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쿵!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고 비만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얘가 어디 간 거야? 이 밤에 혼자. 시어머니는 일어나 대문 앞에 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가려 했지만 폭풍우가 너무 심했습니다.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한편 춘화는 방에서 새로 산 비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들렸지만 남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집에 있겠지.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나가겠어. 그녀는 남편이 밤마다 산에 간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지 못하셨습니까?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혹시 산에?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넓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밤. 시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제발 사람 있거라. 이 옷감 예쁘네요. 얼마예요? 시어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며느리는 옷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흘째 안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우는데 며느리는 저러고 있네. 사흘째 아침. 시어머니는 기력이 다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먹일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간 시어머니.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쌀독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젠 쌀독에 쌀 한 톨도 없구나. 그 목소리를 들은 춘화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빈 쌀독을 보는 순간 춘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은 죽이라도 끓여야겠다. 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버텨야지. 그 말에 춘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빼낸 쌀이 이렇게 많았던 건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산 움막에 쓰러져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춘화는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산으로 아들에게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춘화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든 몸으로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입술에서 계속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춘화도 뒤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나무꾼들이 만든 낡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막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횃불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입니다. 사람들이 비켜서자 움막 안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피가 마른 자국이 얼굴과 팔에 가득했습니다. 다리는 이상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몸. 하지만 숨은 아직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가까스로. 춘하도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움막 안에 쌓여있는 장작들, 도끼, 그리고 남편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상처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 밤마다 늦게 들어오던 모습, 그리고 다시 채워지던 쌀독. 여보! 아들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춘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춘아, 걱정 말아요. 여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사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사과를? 밤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팔았어. 쌀독을 채워야 했거든. 그 순간 춘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빼낸 쌀, 남편이 밤마다 채운 쌀, 그 쌀을 채우기 위해 산에 올라 나무를 베던 남편, 그리고 그 대가로 부러진 다리와 피투성이가 된 몸. 당신이 배고플까 봐,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아니, 춘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피딱지가 앉은 손, 물집이 터진 손.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사치 때문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던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춘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쌀을 빼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그렇게 빨리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밤마다 나가야 했구나. 저 때문이에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춘화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춘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쌀을 빼내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이 채웠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일이라 해도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춘화는 뒤에서 따라오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아들의 다리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뼈는 안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원이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을 지켰습니다. 춘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옷들, 장신구들, 비녀들, 모든 것이 남편의 피와 땀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춘화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이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잡아야 해. 춘화는 모든 것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춘화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춘화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옷과 장신구들을 시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들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게요. 춘화야,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춘화는 그 품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주는 가족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춘화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옷과 장신구를 보자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춘화야,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니? 어머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들을 팔아야 해요. 춘화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러 갈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춘화. 옷감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것들 좀 사주시겠어요? 오호, 이건 좋은 물건들이구먼. 안목이 있으셨어. 춘화가 사 모은 것들은 모두 좋은 품질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미안은 뛰어났습니다. 상인은 흔쾌히 값을 쳤고 춘화는 쌀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쌀독.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온 쌀을 부었습니다. 쌀이 쌀독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를 들으며 춘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안심했을까. 아내와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여보, 이제 제가 채울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쌀독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화야, 이게 제가 쌀을 빼낸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채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 춘화야.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화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의원님이 하루 3번 드시라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춘화는 남편의 다리를 매일 마사지해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여러 번 덮어주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춘화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복할 때까지는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춘화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신구를 만들어 팔고 싶습니다. 장신구를? 네. 예전에 사러 다닐 때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봤습니다. 제 손재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춘화는 그날부터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개, 비녀, 주머니.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물건들이 탄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는 것만 좋아했지만 이제는 만드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직접 만든 물건은 사서 얻은 것보다 훨씬 가치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는 춘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랬듯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춘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후 춘화는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안목과 솜씨가 만나 최고의 물건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요? 정말 솜씨가 좋구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호. 앞으로 계속 만들어 오시오. 내가 다 사겠소. 춘화는 돈을 받아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쌀독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땀으로 번 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며느리.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춘화야, 나도 도와주마. 어머님이요? 어떻게요? 나도 젊었을 때 바느질을 잘했단다. 옷을 만들어 보자꾸나. 그날부터 두 여인은 함께 일했습니다. 춘화는 장신구를 만들고 시어머니는 옷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바느질했습니다. 춘화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두 여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물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춘화의 세련된 감각과 시어머니의 숙련된 솜씨가 만나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춘화 내가 만든 거라며? 정말 예쁘구나. 이 옷도 좀 봐. 어르신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쌀독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화는 쌀독 앞에 섰습니다. 넘치도록 가득한 쌀. 이제는 빼낼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채우고 싶었습니다. 예전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니야. 가족의 사랑이고, 땀이고, 마음이었어. 춘화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날들, 거칠애에 집착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아 웃는 것,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방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춘아,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갑니다. 춘화는 물을 떠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의 다리는 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춘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춘화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당에는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집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다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당으로 돌아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다 나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춘화는 집안 작은 방을 작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놀이개, 비녀, 주머니, 장도.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에서도 춘화의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게 모두 댁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시어머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춘화는 일하며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는 것만 좋아했지만 이제는 만드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춘화는 이 상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노동의 증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바빴습니다. 옷을 짓고 이불을 만들고 때로는 춘화를 도와 장신구도 만들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춘화야,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예전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거칠에만 따졌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춘화야. 내가 우리 집의 진짜 보물이란다. 어느 날 저녁 춘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쌀독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습관처럼 쌀독을 열어봤습니다. 쌀독은 넘치도록 가득했습니다. 하얀 쌀이 쌀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춘화는 그 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쌀독이 가득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 쌀독은 언제나 가득할 거란다. 내가 채운 쌀이니까. 어머님, 예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세요? 이 쌀을 빼내면서 죄책감도 못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걸 해냈어.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의 비밀 때문에 갈라질 뻔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얀 쌀밥,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 춘하가 만든 나물.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춘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오늘 서당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람 있었지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하,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 몰랐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고마워요, 춘하. 당신이 변해줘서. 춘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춘하는 가난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주머니와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걸 왜? 저도 예전에 욕심 때문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춘하는 가난한 집들을 돌며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나눠줬습니다.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나누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춘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달라졌네. 예전엔 욕심 많다고 소문났는데 이젠 마을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야. 그날 저녁 춘하는 다시 쌀독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가득한 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쌀독은 단순히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고 함께 흘린 땀이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춘하는 쌀독 뚜껑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쌀독 속의 눈물이 결국 행복을 채운 눈물이 되었네. 그 후로 이 집에는 영원히 쌀독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춘하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며느리가 되었고 시어머니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근면하게 살면 쌀독은 저절로 차오른다. 진짜 풍요는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춘하의 집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합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